맡고 있는 소재용입니다. 월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통화정책회의가 대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수가 좀 더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은 금통위가 열렸고 이번 주에는 ECB, 월말에는 FMC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은이 조금 더 톤을 높이는 쪽으로 통화 긴축 쪽으로 스탠스를 높였고 아무래도 ECB 역시 이번 주에도 그 테이퍼링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은 통화정책회를 좀 리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을 조금씩 상향 중했습니다. IMF와 동일하게 올해 3.0%, 그 다음에 물가도 2.0%로 높이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뷰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금통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총재께서 통화 완화 여건을 좀씩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조만간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쪽에 시장의 시그널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그 하우스는 그 당초 1, 4분기 정도 내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르면 올해 11월에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앞으로 좀 땡기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 회의와 맞물려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 변경을 위해서는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3, 4분기 때는 한 2.9%로 성장 전망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전망이 뒷받침되면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 자체도 변경될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의 철학은 노무현정부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당시 한국은행의 움직임은 경기라든지 물가 이런 측면 못지않게 통화량이라든지 자산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동성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관리를 한국은행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난 3개 정권에 있었을 때 한국은행이 어떤 변수에 조금 더 민감했냐를 체크해 보면 공이 20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지만 노무현 정부 때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주택시장 이런 자산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대한 즉 한국은행의 행보에 대해서 채권뿐만이 아니고 주식 전반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GDP도 같이 발표되죠. 통화정책 경계감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어쨌든 순환적인 회복을 이어간다면 이에 대한 부담을 완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그 허리케인에 대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소비하고 투자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2.5% 정도 성장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보다 조금 하회한다 하더라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성장 지표 자체에서는 여전히 양호하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채권 비롯한 금융시장에 나타났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영향까지 미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통화정책과 관련된 잡음, 노이즈가 조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아니면 피킹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략적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퀀트 계량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계속해서 저평가라든지 실적 개선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에 나타났던 좀 이례적인 현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항상 기존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 PER 종목보다는 저 PER이 중장기적인 성과가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2012년도부터 2015년도 2004년도, 2007년도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특히나 금융 이후부터는 저평가 종목군들이 글로벌 금리 하락 요 시그널 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 PR이 고 PR 종목군들 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저 PR 종목군들이 특히나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금리가 어찌됐건 조금 기존 이제 떨어지는 것이 완화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스탠스보다는 금리 상승세가 좀 완화된다라는 측면의 이를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팩터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익 팩터가 부진했으면 액티브 펀드들이 부진했다는 거고 개별 종목군들이 부진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대형주들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익 모멘텀이 좀 뛰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그 포트폴리오 움직임 자체가 글로벌 투자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의 그 성장주라든지 한국 안에서 있는 기업 이익이 좋은 종목군들보다는 글로벌에서 이를 탁 찾는 노력,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어찌됐건 이익 팩터가 좀 좋거나 고 PR이 조금 좋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내수 경기가 좀 좋아야 되고 개인들이 공모펀드에 자금을 좀 많이 넣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1번에 보시는 것 같이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고 PR이 선호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올해 조금 금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 금리가 조금 이제 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저 고PR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요것은 어찌됐건 외국인들 매수세가 둔화됐던 그런 영향이 좀 더 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PR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좀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 팩터의 부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수 있다. 어찌됐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화두는 중소형주의 이익 개선보다는 초대형주에 집중된 이익 개선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 그리고 자금의 흐름 자체가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 중소형주의 수급을 많이 뺏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 왼쪽 그래프는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PR 팩터와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둔화되면서 저PR 종목군들이 좀 좋고 고PR이 좀 좋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머징에 계속해서 자금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PR 팩터는 상당히 좀 다시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익 팩터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경험적인 측면보다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저평가라든지 기간 빈집이라든지 이런 팩터랑 결부해서 쓰면 상당히 유리한 스탠스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4번 보시는 것 같이 각각 그 저PR에만 투자를 했었던 거 그리고 이익 개선되는 그런 투자 요 두 개보다도 그냥 요것들 같이 합하는 그러니까 싸고 이익도 계속 상향 조정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매년 이런 포트폴리오는 매년 50%의 성과를 냈었다라는 그 통계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밸류에이션도 좀 낮고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도 같이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순익 YOY인데요. 요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들이 1년 순매도 상위 이거는 기관들이 1년 동안 많이 팔았던 종목군들이 이 포트폴리오 형성 때문에 어찌됐건 대형주가 실적이 좋으면 인덱스로 국내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인덱스로 들어온다는 것은 각각의 건건이 코스피 200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군들을 모두 다 탐방을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시총 비중대로 사는 그런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거래가 없었던 종목군들 벤치마크에는 포함되어 있고 즉 코스피 200은 포함이 되어 있고 기존의 우리 액티브 펀드라든지 개인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던 소외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이 최근에 국내 시장을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코스피의 순익이 상당히 좀 좋고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소재, IT 이런 초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빈집털이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저평가 종목군들은 계속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평가고 실적 개선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3큐, 4큐가 공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 혹은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추려봤고요.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개 종목군을 저희 추려봤고, 이 종목군들은 이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내년에도 어쨌든 큰 화두는 대형주 실적 개선, 그리고 저평가 종목군들이 좋고 기관들이 수급이 좀 빈 종목군들이 좀 좋은 측면이 줄 수가 있고,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반도체, 소재, 금융 이런 쪽들 위주로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업종, 그런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노이즈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실적 시즌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싸고 실적 개선이 양호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